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때문에 아침부터 되게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예, 저도 아침에 눈 뜨면서 딱 생각하는 게 어젯밤 미국 시장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아침에 발표된다는 그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는 어느 정도로 나왔고 그리고 시장은 시간에서 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 예, 그 생각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비슷한 마음이셨을 겁니다. 아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핸드폰을 열어보셨을 거고요. 예, 시간을 보고 깜짝 다 놀라셨을 거고 그 관세에 대한 얘기를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실시간 거의 1400분이 들어오셔서 얘기를 들으셨고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채슬리의 펀드 매니저들은 어떤 대응 전략으로 전략을 갖고 시장을 맞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저희 직원들 다 질문을 하고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침 모닝브리프에서 혹시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 싶어서 기사를 관세 관련된 기사를 오늘 두세 개 더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기사 중에는 한국 대미관세 50% 이 황당 숫자 어디서 나왔나 그런 거 정리한 기사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니 저 숫자 도대체 뭐야 였는데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관세 부분 관련된 기사도 한 3가지 가져와서 아침에 못다한 얘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보다는 사실 지금 오늘 주요 기사 중에 이 새마을금고 부실 연체율 10% 이상 이거 헤드라인하고 밑에 좀 읽다가 어태치해서 가져왔는데 이런 게 사실 좀 더 걱정이에요. 솔직히. 네, 그 부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들 몇 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갓파더님, 김현희 님이시다, 그죠? 미국 자국 브랜드 차량용 부품도 수입하면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 건가요? 관세 자체가 트럼프 마음대로 미국을 위한다고 지적한 건데 미국 브랜드용 수입 부품을 예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다고 의문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애플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빠지는 것도 보면 미국에서 애플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 1등인데 그걸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폭스콘에서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수입을 하는데요. 뭐야 50% 관세를 때려? 그러면 애플도 타격을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질문 주신 거랑 다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미국 브랜드에도 세금을 때려?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그래서 뭔가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겁니다. 지금 이대로 하면 미국 기업들 다 박살나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치가 좀 있지 않을까 하고 4월 4일, 4월 9일 상호관세 10%는 4월 4일이었나요? 그죠? 그리고 상호관세는 4월 9일이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또 뭔가에 이제 최악을 보여줬고 최악에서 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율 단계로 이제 들어갈 건데 그러면서 시장이 또 어느 정도 지금 시간에서 급락한 부분을 빠르게 회복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아침 회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핵심은 이런 관세 노이즈로 인해서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주식 아니면 내가 좀 더 사고 싶었던 주식
그런 주식이 있으면 어디서 좀 뭔가 큰 악재 좀 안 터지나, 내가 보고 있는 이 주식을 좀 싸게 사게,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어제도 그렇고 저희 회사에 요즘 계좌가 부러진 분들이 많이 오신다 했잖아요. 저희가 최설리 정형외과가 됐다고. 그랬을 때 그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한테는 오늘 아침에 솔직히 어제 오신 분, 그저께 오신 분들 아직까지 그 현금을 저희가 한 50% 정도를 이렇게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신규로 오신 분들. 그리고 기존 계좌도 현금이 어느 정도 한국 주식에는 현금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막 공포감에 그 시장의 90%는요, 막 이렇게 쏠려다니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들도 마찬가지예요. 헤지 펀드들도 레버리지 일으키면서 막 그 모멘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빠지면 어쩔 수 없이 또 막 밑에서 줄여야 되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는 헤지 펀드든 아니면 개인 신용 투자자든 이렇게 되면 막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죠. 그게 똑같은 이벤트가 발생해도 내가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원 관리랑 포트폴리오. 나는 정말 시장에 있어서 시장을 이기고 올해 큰 수익을 낼 포트폴리오를 내가 갖고 있는가.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갓 주분이라는 분이 재밌는 댓글을 남겨놓으셨어요. 세익형이 알고리즘에 뜬다는 건 코스닥 우상향이 시작됐다는 거다. 공매도 세력이 슈팅 줄 때 먹고 나오자. 자, 들어가자. 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할 때 어제도 그렇고요. 계속 방송사 이런 데서도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는데 솔직히 외부 출연을 안 하고 싶은 게, 외부 출연하면 그거 보면 댓글도 보면 참 보면 험악한 댓글도 많잖아요. 거기도 댓글도 말도 안 되는 방송 그거 나가서 뭐 방송으로 뭐 먹고 사느냐부터 하여튼 그런 것들 많은데,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 안 나오고 싶죠. 우리 여기 최슬리 구독자분들, 우리 가족분들, 요 딱이 참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그죠? 학구적인 분위기에 다들 보면 매너도 좋으시고, 딱 보면 이제 약간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약간 우등반 이렇게 조용하게 야간 자율학습 때 우등반 모아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분위기.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게 나오는데, 그래도 외부 채널에 이 위기 때는 그래도 제가 나가는 이유가, 이 위기가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데, 그죠? 여기서 밑에서 우리가 잘 사두었던 좋은 주식이라면 여기서 이제 팔 필요는 없는데, 항상 이럴 때 보면 이제 큰 위기 시작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욕먹어 가면서도 일단 나가서는 말씀을 그래도 웬만하면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매도에 관련된 호이태그님이 우리 시장에 공매도 맛집 된 거 아닌가 하셨고요. 지금 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죠? 지금 미국도 공매도 때리는 세력들이 신났을 거예요. 공매도는 시장이 약할 때, 시장이 약할 때 우리나라에도 이 공매도 잘하는 국내 기관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2008년에도 수익을 냈어요. 쇼플레이를 되게 잘합니다. 근데 시장이 강할 때 보면 이 강한 시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인버스, 곧버스 잡으시는 분들이 보면
그 방금 그 기관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 남들하고 반대로 갔을 때 먹을 때 그 짜릿함, 네, 그 짜릿함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쇼플레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맛집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공매도를 때리는 선수들이 보면 수익을 되게 많이 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터질 때 안 터지고 터지는 장에서 수익 내고요. 올라가는 장에 별로 못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은 보면 그래도 우상향이잖아요. 우상향. 우상향이라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회사 홈페이지에도 제가 명확하게 저희 회사는 롱온리 헤지펀드 스타일이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숏은 안 한다는 거죠.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숏에서 먹으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가성비를 따졌을 때 아니면 효율성을 따졌을 때 별로 실익이 많지는 않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홍남님이 전무님 총회 참석을 하려는데 설문 링크가 좀 잘 안 열리시면 이 어서에다가 전화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양님이 이 1년차 이번에 총회를 할 때 아무래도 자리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1년 되신 분들 인턴십 하고 계시는 1년 되신 분들 1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만 이제 초대장을 보내다 보니까 그 초대를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셨더니 밑에 여유로운 삶님이 저 대신 가세요. 저 깁스해서 못 가요라고 네, 참석권을 양도하셨습니다. 이 여유로운 삶님한테 유튜브로 인생 공부시네요. 네, 나중에 감사 인사할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 받으셨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또이양님은. 그리고 샌디에고에 계신 바쌤님 네, 길게 오랜만에 하셨고 그 국부론 그죠? 그 두꺼운 책을 정리한 애담 스미스에게도 놀라웠다라고 합니다. 애담 스미스가 그 싱글이었거든요. 참 대단한 어마어마한 책을 남긴 거죠. 우리 인류에게 국부론이라는 참 대단한 책을 남겼는데 왜 이 국부론과 반대되는 지금 관세 정책을 할까? 네, 트럼프도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사람이라서 하여튼 본인이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나면 이 관세 공포에서 빠르게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참 잠도 잘 것만 같아서 얄밉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효과가 중국하고 유럽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랑 일본 보고도 프리 트레이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오히려 더 프리 트레이드나 이런 부분을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얘기했던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관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아주 지나고 보니까 그때 잘했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잘했네 트럼프가 잘했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트럼프가 밉습니다. 네. 자가량님께서 우주가 하나이다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합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에서 보면 다 좋은 얘기 하잖아요. 다 좋은 얘기인데 그 종교를 잘못 잘못 실행을 하고 있는 우리 뭐 인간 우리가 잘못인 거죠. 보면 종교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우리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김수환 주기경님이 다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자꾸 니 탓,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 잘못된 거 지적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사람들이 보면 어떤 조직이나 가정이나 회사에서나 아니면 동호회에서나, 그죠? 예, 그런 게 많은데 항상 다 내 탓이고 다른 사람의 방식을 존중해주고 항상 감사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저는 네 가지라고 보거든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우리가 힘들더라도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착하게 우리가 배운 대로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거야라는 그 믿음, 소망,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믿음, 소망, 사랑에다가 하나 더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감사를 적어 놨는데, 네, 행복의 크기는 이제 감사와 비례하다고. 근데 자꾸 감사가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불만, 예, 나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 그게 불만이고 그게 부정적인 그런 눈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면 그게 다 보면 결국은 나의 불행을 초래하는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 축구팀에서 보면 항상 이 캄보디아 노동자들하고 1년에 2번 정도씩 공차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도 그 캄보디아 노동자들하고 또 한 번은 저기 홍천에 가면 탈북자 처음에 이제 교육시키는 기관이 있어요. 하나 뭐라고 돼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이 축구를 할 때는 항상 저희 아들이 같이 갔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한 번도 안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홍천 갈 때나 안산에 캄보디아 노동자들하고 같이 축구하러 갈 때나 한 번도 가기 싫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늘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뭐 아들한테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제가 아들한테 좀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보면 세상 살아가면서 나한테 도움이 되면 잘하고, 그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신경 안 쓰잖아요. 세상살이가 그렇게 해서 잘 살 수 없다는 거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말이 계속 길어져가지고 벌써 18분이나 지났네. 자, 지금 다들 이제 관세에 걱정이 많으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이제 쭉 보겠습니다. 뭐 트럼프 이런 부분도 보면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덕분에 그래도 중국하고 EU가 막 이 전기차 때문에 EU에서도 막 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하다가 서로 막 손잡는 모습,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영어 그 수거 프레이즈가 Look on the bright side입니다. Look on the bright side. 주식 투자하시면서도 항상 이렇게 밝은 면을 찾아보시는 그런 습관이 그래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낙관주의자가 돈을 버는데 왜 낙관주의자냐? 낙관주의가 뭡니까? 네, 낙관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제가 여의도 최고의 낙관주의자인 이유가 아니 나쁜 거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자꾸만 좋은 것만 보려고 Look on the bright side만 하다 보니까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팩스의 나라 일본에 뺏기다니 한국 어쩌나 비사.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AI 반도체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리벨리온이 최근 일본 도쿄에 첫 해외 법인을 설립을 했고, 리벨리온 이 박성현 대표죠.
2일 일본 AI 데이터 센터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하면서 놓쳐서는 안 될 시장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기업에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오르거나이즈는 아예 일본으로 본사를 옮기고 최근 현지 증시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AI 유망주를 지금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구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는 일본을 아시아의 AI 허브로 낙점을 했는데 AI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2032년까지 최대 3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데이터 센터 건설 시 최대 450억 엔, 한 4,400억. 이제 거의 1,000원 되면 450억 엔 하면 4,500억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기로 하는 등 일본 정부의 진흥책 덕분인데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 투자가 늘고 기업의 AI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본은 AI 스타트업의 기회의 땅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범호 고려대 교수는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AI 관련 인재와 돈이 일본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AI 사업을 하려면 일본으로 가자. 요즘 한국 스타트업 사이에서 공식처럼 회자되는 말이다. 아, 그래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이유가 중요하죠, 진짜. 팩스, 열쇠, 도장의 나라로 불리는 일본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AI 전환, AX로 바로 넘어가려 하면서 거대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상장, 기업 인수합병 M&A, 자본 조달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데다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는데 AI 스타트업이 일본으로 앞다투어 몰려가는 현상은 지난해부터 조짐을 보였고요. 기업용 AI로 유명한 오르거나이저는 미국에 있던 본사를 일본으로 옮기더니 최근 일본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이다. 뭐 등등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을 중심으로 두고 일본을 플러스 알파로 삼는 시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일본 정부와 기업이 AI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발빠르게 공조하는 동안 한국은 제도 정비조차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지원책을 지금 내건해 넣었고요. 지난해 9월부터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을 상대로 재생에너지 활용 시설을 만들어주고 정부 차원에서 송전망을 확충해주고 있다. 전력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를 못 짓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미국 빅테크가 잇따라 일본 투자를 공언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발표한 일본 투자액만 합쳐도 거의 27조 정도에 달하고요. 빅테크 대부분이 아시아 AI 인프라 허브 유력지로 일본을 점 찍었다. 관련 투자를 검토할 때마다 한국은 후보에도 들지 않았다는 게 업계 전언입니다. 투자업계에서는 일본은 인력 부족보다 인프라 노후화, 지역 소멸 등 많은 사회적 과제를 풀어갈 방법으로 AI에 힘을 쏟고 있고요. AI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관련 투자금이 일본으로 몰릴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딥시크로 글로벌 AI 산업의 판을 흔든 중국에 이어서 일본마저 AI 속도전에 뛰어들면서 한국의 AI 산업이 사면초가 상황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고 디지털 전환은 한국이 빨랐지만 AI 시대 전환에서는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 이게 참 심각한 얘기다, 그죠? 디지털 전환이 우리가 빨라서 초고속 통신망부터 해서 한국이 언제부턴가 IT 산업에 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했었잖아요. 한국에서 먼저 해보면 돼. 그런데 참 이 서울대 김태유 교수님 말씀처럼 이 AI 패권에서 뒤지면 또 100년을 우리가
좀 심하게 얘기해서 노예로 살아야 돼요. 노예로. 그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이 서구에 그 1차 산업혁명의 그 기술을 우리가 빨리 못 가져오면서 그 식민지의 수모로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김태우 교수님 말씀이 이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이번에 AI 혁명인데 여기가 우리가 앞서 나가면 100년을 또 일본 위에 우리가 군림을 할 수 있는 건데 디지털 빨리 잘 해놓고 이 AI 산업에 대한 기초 인프라는 잘 닦아놓고 참 요즘 보면 그죠? 자,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돈과 인재가 한국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죠? 23년 기준 글로벌 VC의 국내 벤처 투자액은 2,300억에 그쳤고요. 21년도에는 거의 1조 정도 수준에 비해서 크게 줄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1조 달러를 들여서 미국의 AI 로봇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할 수 있는 배경에는 AI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려는 일본 정부, 기업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우리도 이제 금융 자본이 많이 좀 축적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요 부분, 인재, 이게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중국이 절대 미국을 추월할 수는 없겠다라고 좀 확신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전 세계 글로벌 인재가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한 100년 내내 그랬죠. 2차 세계대전 전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이제 미국으로 다 갑니다 보면. 그리고 이병철 회장님도 그러셨고, 네, 인재제일주의.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도 한 명의 천재가 1000명, 10,000명을 먹여 살린다고. 인재에 대한 대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인재들이 네, 한국에서 뭘 해서 제2의 네이버 이혜진 의장이라든지, 예전에는 지금 그 서울대 85, 86 학번들이 그저 창업을 해가지고 카카오도 만들고 NC소프트 등 참 대단한 기업들을 지금 만들었는데, 최근에 우리 사회 분위기는 일단 1등부터 거의 1000등까지는 다 그냥 의대를 가야 되고, 의대를 가야 이제 먹고 사는 게 그나마 안전하니까, 그죠? 어느 정도. 그게 국가 정책적으로도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좀 우울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연체율 10% 이상 4배 급증, 부실 채권에 흔들리는 새마을금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로에선 서민금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이 새마을금고 문제가 좀 터졌었죠. 서울의 A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약 404억 2천만 원의 순손실을 냈다. 이게 새마을금고 전체가 아니라 A 새마을금고입니다. 서울에. 연체율이 23.1%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실 채권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무려 34.7%나 되고요. 전체 대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기업 대출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영향이다. 기업 대출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로 추정이 되고요.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PF 대출 여파로 적자 금고 규모와 부실 정도가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다. 부실 채권 비율이 10% 넘는 금고가 336곳이나 되고요. 적자 낸 새마을금고 수는
24년에 772개인데 최근에 만나보면 정말 완전히 혹한기라고 하거든요. 이 건설 쪽, 부동산 쪽 PF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올해는 더 심해질 수가 있죠. 오히려 고정 이하 여신 비율 10% 이상 금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전국에 1276개 개별 새마을금고의 경영 공시를 분석한 결과 연체율이나 부실채권 비중이 큰 금고는 대부분 부동산 PF 등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새마을금고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확대된 동안 고위험 고수익 사업인 부동산 PF 대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었군요. 적극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생활 숙박시설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앞다퉈 대출을 내주다가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실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금고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두 자릿수 연체율을 기록한 금고는 전체 1276곳 중에서 17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체율이 10% 이상인 금고는 22년 44곳에서 23년에는 80곳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고, 연체율 20%를 넘긴 금고도 9곳에나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의 B금고는 연체율이 49.9%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전체 대출금 중에서 절반이 계속 연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경영 실태 평가 결과로 부실 우려 금고로 분류된 곳도 85곳이나 되고요. 경영 실태 평가는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 등을 반영해서 1에서 5등급으로 나뉘는데, 통상 4등급 취약이고요. 5등급 위험, 부실 우려 금고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대구와 부산 등에서 부실이 심한 금고가 많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 구조조정도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권 관계자는 적어도 내년까지 부실 PF 채권이 정상 대출로 전환되고 연체율이 정상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내년까지는요. 부실금고 구조 조정도 만만치 않은데,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경영 실태 평가와 건전성 지표 등을 근거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개별 금고에 통폐합을 권고할 수 있지만 이 강제성이 없다네요.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 시정 조치를 받아 강제 구조조정이 가능한 저축은행 업권에 비해서 규제가 느슨한 편이라고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안부 관할이군요. 행안부 관할로 그동안 다른 금융권보다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았고요. 개별 금고의 내부 통제 수준과 전문성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부실 금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구조 개선에 나서 건전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하나투신에 있다가 10월 말에 우리나라 지수가 900이 깨지면서 891을 기록을 했었죠. 그 전에 불과 한 8개월 전, 10개월 전 2007년 에만 하더라도 2080, 거의 2100 같은 주가가 890 됐으니까요. 네. 그때 10월 말 딱 그렇게 900이 깨지는 거 보고, 그때 500 간다는 얘기 거의 500 간다는 얘기가 거의 언론이랑 이런 데서 도배를 할 때였습니다. 이제는 바닥 쳤다 싶어가지고 그때 제일저축은행으로 제가 옮겼죠. 2008년 12월 1일.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녁에 그 제일저축은행 OB 모임을 합니다. 저희 제일저축에서 소위 말해서 이 프랍 트레이딩을 했던 고유 자금으로 운용을 했던 선수들이 그때 관할을 했던 이사님,
모시고 매년 한 두세 번씩 저희가 오비 모임을 하는데 거기를 거쳐간 선수 중에 지금 국내 자산운용사 대표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꽤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때 그러고 갔다 오고 나서 2010년도에 인피니티 투자자문으로 옮기게 되고, 그러고 나서 2012, 13년도에 보면 저축은행도 싸그리 다 망해요. 솔로몬 저축은행, 그때 저축은행 1등이었던 것 같은데, 솔로몬 저축은행, 그때 뭐 부산상호 저축은행 사건이 또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일저축은행에서 저희가 돈을 되게 많이 벌었거든요.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지? 네, 제가 제일저축 갈 때 시총이 277억이었습니다. 출근하기 전날, 그래도 내가 출근하는 회사 시총은 얼마인지 보고 가자 했는데 277억이는 거예요. 완전히 뭐, 그죠? 코스닥 잡주 시총 500억 미만입니다. 그런데 아니, 돈을 400억을 넘게 410억 그 다음 해인가 410억인가 저게 순이익을 발표했는데도 시총이 700억대에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제일저축은행 주식을 많이 들고 계셨었는데,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다시 이제 여의도 인피니티 투자자문으로 옮기고 나서 그 2년 뒤에 회사 망할 때 보니까 이 부실대출, 다 이 부실대출이 문제였더라고요. 부실대출. 네. 근데 이 부실대출에 좀 관여해서 좀 문제가 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축은행에. 네. 그래서 그때 남유럽 위기 터지고 나서, 남유럽 위기가 2010년 5월 달에 그리스 사태 터지고 11년, 12년, 한 12년에 제일 심했거든요. 피그스 국가로 쫙 이래 퍼지면서 그리스 국채가 뭐 25% 가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 저축은행이 구조조정이 한번 싹 됐어요.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새마을금고 이 보면서 남일 같지 않아 가지고, 예전에 10년 15년 전이다, 그죠? 한 13 12 13년 전. 자, 그 다음 기사를 볼 건데, 요 관련된 기사인데요. 계열사의 부실채권 5조 원 넘겨 돌려막기 급급한 새마을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체율이 7.2에서 6.8로 하락했지만 뭔가 착시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새마을금고가 작년 한 해 5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새마을금고 중앙의 손자회사인 MCI 대부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단위금고의 대출 연체율이 치솟자 MCI 대부에 부실채권을 넘겨서 급한 불을 끈 것이다. 손자회사에 MCI 대부 업체가 있었군요. MCI 대부 자산까지 포함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규모는 2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자, 금융권에 따르면 MCI 대부의 대출채권 및 기타 채권 자산이 작년 말 6조 215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말 1조 2천억이었는데 이렇게 확 4조 8천억이 급증을 했고요. 이 회사의 대출 기타 채권 자산은 21년 1245이었는데 엄청나게 늘었네요. MCI 대부는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관리를 전담하는 회사이고요. 새마을중앙회에서 받은 자본금과 차입금을 활용해서 부실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새마을금고는 단위금고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MCI 대부에다가 이 부실채권을 매각을 하고요. 23년부터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치솟자 MCI 대부가 전면에 나섰고, 중앙에는 MG 신용정보를 통해서 MCI 대부에 수천억 원을 추가 출자를 했고요. MCI 대부의 자기자본은 2022년 말 305억에서 작년 말 7,758억 원으로 20배 넘게 늘어났네요.
자본금이 7,800억인데 부실대권을 이게 지금 떠안아가지고 요게 6조 원나 되네요. 전국 1276개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작년 6월 말 7.24에서 12월 말 6.8로 하락했는데 요게 부실채권을 MCI 대부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착시 효과라는 거네요.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고정이하 여신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7조 원이고요. MCI 대부가 보유한 자산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있고 신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는 각각 KCU, MPL 대부와 농협자산관리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실채권 자회사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부실채권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건 오른손에 있는 것을 왼손으로 옮기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시간 끌기 수단으로 악용돼서 부실자산 정리 작업을 지연시킨다고 꼬집었습니다.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사 보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트럼프 한국 대미관세 50% 황당 숫자 계산법. 요것도 좀 부터 보고 나머지 두 기사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표된 국가별 상호관세 계산법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중국은 대미 관세율을 67, 대만이 64, 한국 50%, 일본이 46% 등으로 표기한 표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깨끗하게 나오네요. 여기 사우스 코리아 50, 50인데 25로 우리는 할게, 봐줄게. 여기 보면 뭐 디스카운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국의 대미 관세율은 사실상은 0.79%이고요. 이마저도 환급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0% 수준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1기 때 재협상을 거쳤던 이 FTA의 결과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표에서 미국에 대한 관세율, 환율 조작 및 비관세 장벽 포함이라는 단서를 달아뒀지만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이 대미 관세율이 갑자기 50%가 될 수는 없죠. 이와 관련해서 그가 각국의 수출 규모와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임의로 이용해서 해당 관세율을 산출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경제학자인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 그룹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X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6천억 달러를 수출을 하고 한 2,300억 달러를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다네요. 이를 나누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표에 39%와 일치하게 되고 흑자 나누기 수출이다. 그죠? 흑자 나누기 수출. 같은 식으로 한국도 지난해 1,310억 달러를 수출했고 658억 달러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658 나누기 1,315 하니까 50%가 나온다. 중국은 4389 나누기 2954 나누기 4389겠네요. 이렇게 하면 67%. 야, 중국이 미국에 4,400억 달러 정도 수출하고 흑자는 한 3천억 흑자를 냅니다. 자, 백악관에서 환율 조작과 비관세 장벽을 포함했다면서 이를 능치고 넘어가려 했지만 실제로는 엄정한 계산을 할 시간도 역량도 없었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다. 브레머 대표는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하다면서 미국에 대한 관세율 표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같은 해석이 많은 이들에게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달리 해석할 수도 없다는 것인데 제임스 스로비츠키 뉴요커지 금융 담당 칼럼니스트는 어떻게 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여기에 서명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는 이 수치가 오직 상품 교역만을 반영하고 있어서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은 배제됐다고 지적을 했네요. 그렇네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 수지. 그렇네요.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산 커피에 32% 관세를 부과하려 하는데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나라에 커피를 수출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예를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자 그대로 비교 우위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어제도 얘기했던 이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다 배우잖아요. 그죠? 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작성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언급된 한국의 무역장벽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 점, 군수품 수출 시 기술 이전 등 보너스를 주는 관행 등을 언급했지만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인 관행이거나 해당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사안들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기자회견과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서 일부 언론을 상대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미국이 한국에 적용하는 관세율의 4배 수준이라는 엉터리 자료를 다시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그동안 안덕건 산업통상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산업본부장 등을 비롯해서 한국 정부가 수없이 그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바로 잡아주었는데도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자료를 다시 한번 인용한 건데, 반대로 말하면 그런 가짜 수치를 인용하지 않고서는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러게요. 여기 나옵니다. Reciprocal Tariff, 상호관세. 네. 여기 나오죠. US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랬는데, 우리는 요만큼만 디스카운트해서 해줄게. 뭔가 되게 이제 양보하는 듯한 엉터리 수치들 이렇게 다 적어놓고. 네. 여기 보면 이게 tariff charged to the USA 라고 돼 있잖아요. 진짜 엉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발표만 보고 미국의 시간에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많이들 이제 놀라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코로나의 저는 바닥을 어떻게 잡냐면요.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너무 이제 확대 해석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너무 확대 해석한 얘기에 시장이 강하게 이제 반응을 할 때 막 패닉 셀링 나오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그 뭐 감기 영화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 중국에서도 그 막 기절하고 막 이 연출된 영상들 그거 보면서도 되게 놀랐었잖아요. 그게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그 가격에 시장에 반영이 됐을 때는 말 그대로 가격이 디스카운티드 되는 겁니다. 가격이. 제가 유진 파머 교수님의 시장의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으면서도 그 효율적 시장 가설에 보면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건데 그 모든 정보에서 이런 엉터리 정보, 현실 가능성이 없는 정보까지 다 반영이 됐을 때는 그 부분이 우리가 쉽게 시장보다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만큼이 실제 그 내재 가치에 대비해서 많이 디스카운트 돼 있는. 그럴 때 사야 되는데 보통 그럴 때 주식을 많이 파시잖아요. 그전에는. 우리 이 최슬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제 하도 저한테서 많이 얘기를 들으셔서 이게 기회가 된다는 거 아시고 오늘 아침에 뭐 레버리지 샀다라고 또 우리 인턴분 중에서 누가 카톡으로 막 보내는 것도 제가 봤었는데 자, 그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으시면 항상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걸 이번에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엉터리 정보로 이게 다 그대로 시행될 거다라는 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주식을 디스카운트 돼 있는, 트럼프가 주는 디스카운트 프라이스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나머지 두 개 기사 한번 볼게요. 자, 동학개미 공포의 사라 고수의 조언 나온 까닭해서 어떤 고수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보겠습니다. 뭐 위에 얘기는 다 아는 얘기고 대래 조정시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재만 실장님이시군요.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 실장은 미국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내용에 대해서 장마감 후 미국 선물 시장이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은 상호관세를 부정적으로 인식했지만 발표된 국가별 상호관세는 상한선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발표된 국가별 상호관세가 이게 이제 다 최대 상한선이라는 거죠.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관세는 더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하향 협상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짜 요 부분의 시장은 뭐 놀래서 시간에서 막 투매가 나왔는데 이만큼 안 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요 상한선 밑으로 어디서 이제 협상이 되는가 따라서 주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이 실장은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이미 적용 중인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목재에는 상호관세를 추가로 부과받지 않았다면서 미국 경제 제재나 긴급 권한이 기본적인 인권, 인도적 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정된 예외 조항이 있어서 상호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품목에는 반도체와 의약품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때문에 주가의 과도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고 이 같은 예상이 맞을 경우에는 매수 기회로 삼을 만하다는 조언입니다.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의 하락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자동차와 반도체가 이미 관세 부과 우려를 반영해서 주가가 하락해 있고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란 점을 감안하면 주가가 내릴 경우 더 사모으는 식으로 접근하길 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도 국내 시장은 3월 중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가 조정을 몇 차례 겪으면서 일부분 선체적으로 상호관세 리스크를 반영해 왔다면서 단기적인 주가 급락은 불가피하겠지만 상호관세발 주가 충격의 장기화라든가 추세적인 약세장에 진입할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반면에 몇몇 분들은 매수보다는 투자 보류를 권했는데요. IM 증권은 시장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라고 평가를, 이렇게 또 평가하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시간에서 막 투매가 나오는 거죠. 특히 국내 경제는 수출 측면에서 상호관세 부과로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을 하면서 박상형 IM증권연구원은 상호관세율 20%가 부과된 EU보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면서 2분기부터 국내 성장률에 추가 둔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올해 0% 성장률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수출 경기 악화에 대비해서 강력한 내수 부양 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여기는 마와네요. Make America Wealthy Again 인가 보다, 그죠? 상호관세 관련 연설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요. 뭐 또 중국에 대해서 뭐 각국에 대해서 이래 블라블라 높은 관세를 뭐 적용받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오히려 좋아. 벌써부터 들썩이는 이고, 비가 오면 우산 장수, 그리고 날이 너무 더우면 아이스크림 장수가 돈을 벌고,
네, 어디가 또 돈을 벌고 이런 관세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런 걸 이제 찾으셔야죠. 자, 어디가 좋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 1위 차지한 KBT. 상호 관세에서도 경쟁 환경에는 영향적일 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화장품 수출 1위를 차지한 KBT도 이 상호 관세에 이쪽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다만 단가가 낮아서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이고 독보적인 카테고리를 구축하고 있어서 관세 충격은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네, 관세 얘기는 뭐 그렇고요. KBT는 한국의 대미 수출 주요 수출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난해 대미 화장품 수출액 1위로 오를 만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화장품 수출액이 17억 100만 달러, 약 2조 5천억이었고요. 12억 6,300만 달러를 기록한 프랑스를 처음으로 제쳤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기업들도 아마존을 통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관세 부과 기준이 매출 원가가 낮은 데다가 KBT가 단순히 저렴한 가격만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유통 마진이 막 40% 50%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가 아마존에다가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에 공급을 하고 거기서 또 5만 원을 더 붙여서 10만 원에 팔면 실제로 제품 가격 10만 원에 대해서 25% 붙는 게 아니라 2만 5천 원이 붙는 게 아니라 공급하는 5만 원, 4만 원 여기에다가 25%를 붙게 되니까 4만 원에 공급을 한다면 5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전체 10만 원에서 관세의 영향은 10% 정도밖에 안 되게 되는 거니까요. 자, 뷰티 업계 관계자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에도 비슷하게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쟁 환경에는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품질이 좋고 혁신적인 K-뷰티 제품군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 보면 미국 현지의 생산 인프라를 갖고 있는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거는 올리버 영의 쇼핑하는 관광객들 사진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 왕 박사 얘기 들어보면 그죠? 중국이 이 관세에 대비해서 또 내수 부양제 그걸 또 더 강하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저 얘기했던 저 관세의 뭐 절반 아니면 뭐 10분의 1 뭐 이 정도의 관세는 나중에 결정이 되고 그 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다른 나라들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여건이 더더욱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서 제가 4, 5, 6월 달 2분기는 시장을 좀 되게 좋게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이 빠르게 4월 말, 5월, 6월 그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그리고 건강 유의하시는 면서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